네,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신개념, 우리가 11번째 시간 왓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왓슨은 가장 대표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왓슨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면 왓슨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왓슨이 13살 때 다른 여자들,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며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매우 종교적인 여성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왓슨을 가혹한 종교 훈련을 시켰다고 하네요. 이는 왓슨이 평생 동안 모든 형태의 종교에 반감을 갖고 또 무신론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이 왓슨의 결혼 생활, 또 아이 양육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네요. 왓슨은 정신생활, 즉 마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거부하고 심리학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행동 과학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왓슨이 1913년도에 발표한 행동주의자가 본 심리학, Psychology as the Behaviorist View It이라는 논문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논문은 후에 행동주의 심리학의 선언서라고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 일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행동주의자가 보는 심리학은 객관적이고 실험적인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심리학의 이론적 목표이다. 내성법은 심리학의 기본적 방법이 되지 못하며 의식의 용어로 해석하는 내성을 통해 얻은 자료도 과학적 가치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식이 아니라 행동이 심리학의 연구 목표가 되게 심리학을 시작하는 것이다. 요 논문이 이제 19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이니까 그 이전 시대가 우리가 에드워드 티치너의 구조주의 심리학, 구성주의 심리학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주의 심리학이 기본적으로 순수 내성주의 심리학, 즉 내성법을 통해서 인간 마음의 구성 요소를 찾는 게 바로 이 구조주의 심리학의 목표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성법 자체를 반대했던 거죠. 왓슨은 의식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는 관찰 가능한 불가능한 대상, 그죠?로 의식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왓슨의 행동주의를 우리가 이제 방법론적 행동주의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왓슨은 정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느끼는 공포가 선천적인 것인지 즉 이제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경험 즉 학습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쥐, 개, 고양이 또는 뭐 불을 직접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자극에 공포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좀 이분에서 뭔가 좀 쎄하죠. 직접 아이들에게 쥐, 개, 고양이, 불. 자, 어쨌든 이 실험을 통해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선천적인 공포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떤 그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대신에 뭐 갑작스러운 큰 소리가 어떤 그 공포를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자, 이제 왓슨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실험이 진행되는데 바로 리틀 알버트를 대상으로 한 공포 조건 형성입니다. 이 실험은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실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도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일명 종밥침 실험을 사람에게 적용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이제 1920년 왓슨과 그의 제자였던 레이너가 함께 진행한 실험인데 저는 이 공포 조건 형성을 이제 일명 힌지 꽝 놀람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이제 종밥침 실험이듯이 이 실험은 힌지 꽝 놀람 실험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공포 조건 형성 실험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왓슨의 생애와 관련된 영상이니까 어쨌든 이 실험을 통해서 공포라는 것이 경험, 즉 학습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큰 사건이 발생되는데 바로 왓슨의 제자였던 레이너와 불륜이 시작되는 거죠. 두둥. 자, 본 부인에게 왓슨이 레이너에게 보냈던 이 연애 편지가 들키게 되었고 또 이제 이 사건이 당시 신문 일면에 실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존스 홈스킨스 대학의 교수였던 왓슨은 이 일로 교수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요때 인제 주변에서 레이너를 이제 외국에 보내고 "요 사건이 잠잠해지면 그 뒤에 불러들여라. 그리고 이제 교수를 계속해라." 뭐 이런 조언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왓슨은 그냥 교수직을 사임하고 1921년 레이너와 결혼을 하게 되고 어
근데 이제 이게 21년인지 1920년 12월 30일인지 뭐 명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수직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에드워드 티치 이게 이제 이 에드워드 티치너 그러니까 티치너인데 이 에드워드 티치너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구조주의 심리학자였던 에드워드 티치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티치너의 소개로 뉴욕에 있는 광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척 허드레인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 만에 이 광고 회사의 부사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광고 회사는 지금도 존재하는 아주 유명한 광고 회사라고 하네요. 뭐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불륜이 아니라 왓슨이 광고 회사의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결국 광고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무조건 반응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요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또 왓슨은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심리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왓슨은 자신에게 12명의 아이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해 준다면 부모가 원하는 직업, 의사, 변호사, 예술가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도둑, 거지로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는 이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 즉 생득적으로 가지는 기질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즉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의사나 변호사는 조금 힘들어도 왠지 도둑은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왓슨은 아이들이 이제 성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부모가 아이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이런 그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사랑 또한 조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아이를 이제 존중하되 정서적으로는 분리해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던 거죠. 이런 엄격한 행동주의에 기반한 양육에 대한 그의 관점은 이제 그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손녀의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첫 번째 부인에게는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 중 한 명은 자살을 시도했고 또 그 손녀 역시 왓슨의 이론대로 양육이 이루어져서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 두 번째 부인이었던 레이너는 이제 1935년 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어떤 그 썩은 어떤 문제가 있는 과일을 먹고 이질에 걸려서 일찍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의 두 아들 역시 나중에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1954년도에 이 아들 중에 한 명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 말년에 왓슨은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 없앴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행동주의 초기 심리학사 연구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그의 불운한 개인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양육에 대한 어떤 이런 행동주의 관점에 대해서 왓슨이 또 이게 잘못했다 또는 후회한다라는 어떤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왓슨은 왓슨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라고 불리는데 이런 왓슨의 이론을 바탕으로 행동주의 심리학파가 확립되었고 또 동물행동, 육아, 광고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말년에는 이제 미국 심리학회로부터 이제 공로상도 받았고 2002년도에 발표된 사이콜로지컬 리뷰에서 이 사이콜로지컬 리뷰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회지죠. 여기서 이제 20세기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심리학자 17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왓슨의 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신개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